기출문제풀이반입니다. 요 기출문제풀이는 제가 수업을 잡은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뭐 생물은 대부분 이제 내용 정리는 웬만큼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뭐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올해 뭐 다시 봐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내용 정리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도 수업을 들으면서 내용 정리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올해 초에 봤던 문제하고 포함해가지고 10회 분량 딱 100문제죠. 10회 분량인데 6번 수업을 잡았어요. 좀 빠듯하긴 할 것 같은데 최대한 내용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자, 문제 푸는 거는 사실 그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번들 다들 보셨을 테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문제가. 대신에 같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들 같이 채워 넣어가지고 내용 정리를 따로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게 한번 일단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편집을 되게 깔끔하게 예쁘게 잘 해주셔가지고 자, 지금 요거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 요 토탈이라고 돼가지고 앞에 있는 숫자하고 괄호 속에 있는 숫자가 있는데 이 괄호 속에 있는 숫자는 200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출제된 전체 어떤 그 개수입니다. 단원별로. 그래서 지금 보면 생체구분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6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한 문항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그 빈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지금 2002년부터 해가지고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물질대사 같은 경우는 25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12문항이 나온다는 얘기는 꾸준히 그냥 계속 같은 빈도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요 세포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양이 좀 늘어났죠. 문제 출제되는 비율이.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세포학이랑 자, 여기 지금 세포학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 유전학 문제도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자, 분자생물학하고 동물생리학 쪽은 양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요거는 보면.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자, 요 유전학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4개 단원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물질대사라고 하는 부분이 해마다 꼬박꼬박 잘 나옵니다. 특히 이제 광합성하고 호흡에 관련된 부분 연결해가지고 효소의 기능까지 해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물생리학 부분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분야별로 지금 이건 따로 정리를 한 겁니다. 문제 출제된 것을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표 한번 보시면서 자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기가 좀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표를 보고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라고요. 문제 풀면서. 자, 60회. 자, 일단 먼저 문제 풀이는 2번 할 겁니다. 그 2번 한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내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속도로 풀어내야 되는지 10문제죠. 근데 이 생물은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는 과목이죠. 자, 물리나 화학에다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세포 소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그럼 밑줄을 칠 때, 자, 소기관에 대한 부분이고, 자,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확인해야죠. 그죠? 첫 번째.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자, 이제 생물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이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 속도로 푸는지 한번 보세요.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거, 중간섬유, 미세섬유, 미세소관 쭉 읽어나가면서, 자, 미세소관이 가장 굵다? 맞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리소좀 내의 효소들은 중성 환경에서만 작용한다? 자, 중성이 아니라 산성 환경이다. 틀린 내용이고. 골지체의 트랜스 쪽은 소포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소낭을 받는 쪽이다. 자, 받는 쪽은 C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자, 출하가 일어나는 쪽이 트랜스페이스니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글리옥시좀은 동물 세포에서만 자, 동물이 아니라 자, 식물에서 발견이 되는데 식물 중에서도 종자나 유식물에서 발견되는 거다. 이렇게. 자, 활면소포체는 칼륨이 아니라 칼슘이온을 저장하더라. 이렇게 풀어나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 읽으면서 그냥 한 번에 쭉쭉쭉 체크하고 넘어가죠. 자, 대신에 자, 지금 내가 여기다가 쓰는 내용들 있죠? 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걸 빠르게 적어나가면서 풀어야 됩니다. 왜? 검토 분명히 하실 거 아니에요. 검토할 때 이런 내용이 있으면 빠르게 검토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자,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형태로. 자, 최대한 빠르게 정확하게. 됐죠? 자, 1번이 답인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지문에 나온 건 이제 세포 골격인데, 자, 이 명칭 그대로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뼈대 같은 구조로 세포의 모양이나 형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겁니다. 세포 골격은. 그래서 이 세포 골격 같은 경우는 진핵생물에만 존재를 하죠. 세균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진핵생물에는 존재하지만 세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좀 흉한가요? 오늘 지금 손목이 아파가지고 그 수업을 못할 뻔했는데 수업 시간쯤 되니까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좀 흉해도. 자, 그럼 세포 골격은 일단은 저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세 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미세 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섬유. 자, 그리고 미세 소관. 이렇게 세 가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직경이 증가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미세 소관의 직경이 가장 굵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단량체를 좀 적어볼 건데, 자, 미세 섬유를 이루는 기본 단량체는 액틴 단백질이죠. 자, 액틴 단백질이고 이건 구형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동그란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중간 섬유는 단량체 자체가 섬유상 단백질이 꼬여 있는 구조예요. 자, PTN이라고 약기하면 단백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세 소관은 단량체를 물어볼 때는 그냥 튜블린이라고만 대답할 게 아니라 튜블린이 항상 두 개가 붙어 있죠. 알파 튜블린하고 베타 튜블린이 이량체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튜블린 이량체라 그래요. 이량체. 자, 그러면 여기는 알파 튜블린하고 베타 튜블린이 세포 내에서 항상 이렇게 붙어가지고 두 개가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붙을 때도 결합을 할 때도 두 개가 동시에 결합해가지고 층층이 쌓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갈 때도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두 개가 동시에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 이량체 구조로 작용을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동그란 구형 단백질이 두 개가 붙은 채로 단량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구형 단백질들이 변형된 구조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중간 섬유 같은 경우는 섬유상 단백질이 꼬여 있다 보니까 두 가닥이 꼬여가지고 자, 기본 단위체를 만들어냅니다. 중간 섬유를 만드는 기본 단위를. 그러면 섬유상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슬 내에 수소 결합을 많이 형성할 수 있으니까 결합력이 굉장히 강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번 어떤 구조물을 만들면 쉽게 해체가 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요 섬유상 단백질로 되어 있는 중간 섬유 같은 경우는 세포 내에서 어떤 구조물을 만들면 영구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거다. 그 다음에 액틴하고 튜블린 이량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자, 일시적인 구조물. 자, 일시적인 구조물을 만든다는 얘기는 필요할 때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기능을 하고 자, 그 기능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자, 그러면 각각의 단백질들이 이제 우리 세포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 건데 자, 미세 섬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는 일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세포에서 지지망상 구조, 핵막이래. 세포막의 기저부에서 자, 지지망상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세포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고요. 미세 섬유가. 자, 그 다음에 세포 운동할 때 아메바 운동, 자, 위족 운동이라고도 하죠. 위족을 뻗을 때도 작용을 하고, 자, 그리고 근육 운동, 수축환의 형성. 자, 그리고 아주 극히 일부 식물 세포에서만 발견되는 것 중에서 원형질 유동이라는 것도 미세 섬유가 관여를 합니다. 원형질 유동. 자, 이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자, 특히 이제 이런 수축환이라든지 자, 움직일 때 보면 미세 섬유, 액틴으로 구성된 미세 섬유가 형태가 두 가지가 있죠. 자, 두 가지가 뭐였냐면 자, 섬유가 그냥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액틴 필라멘트가 있고 자, 그다음에 미오신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우리 근육에서는 미오신 필라멘트가 다발을 형성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인 단위를 이렇게 그려보면
헤드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죠. 헤드가 포함되어 있고 이 헤드는 ATP를 가수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이건 그래서 자 이렇게 헤드가 달려있는 게 미오신 필라멘트. 두 개가 상호작용해서 수축환을 형성을 할 때 줄이는 작용을 하고 근육 운동을 할 때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중간 섬유는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해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세포 내에서 볼 수 있는 특성들. 자, 일단 핵막판을 구성하죠. 그죠? 핵막의 기저부에서 핵막판을 구성을 할 때 라민 섬유가 작용을 해가지고 핵막판을 구성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포하고 세포 연접 구조에서 강한 결합, 우리 심장에서 많이 관찰되는 거 데스모존 구조. 자, 데스모존 구조에서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세소관에 대한 부분은 뒤쪽에서 또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자, 미세소관은 항상 시작되는 점은 중심체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자, 중심체에서 시작을 하면서 자, 얘네들은 미세소관이 만드는 것 중에서 방추사가 있습니다. 방추사 형성할 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미세소관이 만드는 세포 구조물 중에서 운동에 관련된 거 있죠. 세포 이동. 자, 편모하고 선모입니다. 그죠? 편모, 선모. 자, 그러면 여기서 방추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하겠는데 방추사는 중심체에서부터 이제 뻗어 나오는데 성상체 방추사라는 거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방추사끼리 상호작용하고 있는 극성 방추사라는 거. 자, 그리고 자, 염색체가 있을 때 동원체 부분에 붙는 동원체 방추사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동원체 방추사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운동 단백질하고 같이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성상체 방추사는 그래서 그냥 구조만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자, 극성 방추사하고 동원체 방추사. 자, 요거 두 가지. 자, 극성 방추사는 운동 단백질 중에서 플러스 말단 쪽으로 걸어가는 키네신이라고 하는 운동 단백질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키네신하고. 그래서 자, 동원체 그 중심체의 거리를 서로 멀리 만들어 가지고 세포를 약간 분열하기 편하게 길쭉한 형태로 구조를 변형시켜 주는 작용. 자, 그다음에 동원체 방추사 같은 경우 자, 디네인이 상호작용을 해서 염색체를 끌죠. 이놈은. 자, 그 다음에 편모나 선모 운동을 할 때도 보면 운동 단백질이 관여를 하는데 자, 이때 편모나 선모에서는 디네인이 작용을 해서 ATP를 씁니다. ATP를 쓰고 파도 운동을 하죠. 됐죠? 이렇게. 자, 요게 세포 골격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자, 리소좀에 대한 거. 자, 지금 내가 적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래야죠. 그죠? 그냥 한번 그 뭐라 그러죠? 좀 컴팩트하게 이렇게 정리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자고요. 자, 일단 리소좀이라는 구조가 나오면 바로 뭘 떠올려라? 식물이 가지고 있는 리소좀 유사체가 있죠. 유사구조. 액포라고 하는 거. 그죠? 자, 기능이 둘 다 비슷한데 기능이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데 액포 같은 경우는 리소좀이 가진 기능에다가 저장 기능이 하나가 추가되는 거죠. 여러 가지 유기산이라든지 색소 같은 거 자, 저장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일단 리소좀에 대한 걸 정리를 할 건데 이 리소좀 내부에는 한 50여 정도 되는 산성 가수분해 효소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산성 가수분해 효소. 그래서 자, 이때 여기에 있는 효소들은 pH가 한 5 정도 되는 범위에서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리소좀의 막에 보면 양성자 펌프가 존재를 합니다. 양성자 펌프가 존재해서 내부의 pH를 한 5 정도까지 떨어뜨려 놓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산성 가수분해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리소좀이 하는 기능은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라고 하죠. 자, 이때 세포 내 소화 대상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자, 노후된 세포 소기관. 자,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거 너무 과잉 생산되면 또 분해해서 없애버려야죠. 그죠? 과잉 생산물.
자, 그 다음에 계속 사용하던 효소인데, 효소는 뭐 무한 반복이 아니라 그랬죠. 무한정으로 재생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한 10번 이상 만약에 반복적으로 효소가 작용을 했다? 그럼 작용기의 구조 변화라든지 효소 전체의 구조 변화가 나타나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런 효소들은 다시 분해해서 없애버리고 단량체로 다시 재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과잉 생산물이나 효소 같은 거 노후 소기관 거기다 이제 밀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세포 내 소화를 할 때 대상 중에 한 가지가 자,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잡아먹은 병원체들 있죠. 그죠? 그래서 외인성 경로의 항원 가공할 때 면역에서 나오는 내용들. 자, 그럼 이것만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우리 그 외인성 경로가 있고요. 항원 제시할 때 내인성 경로가 있는데, 자, 이 외인성 같은 경우는 내가 잡아먹은 겁니다. 식균한 거고, 그 다음에 내인성은 감염됐을 때. 자, 가공하는 위치가 서로 다르죠. 그죠? 자, 이 외인성 경로 같은 경우는 잡아먹었기 때문에 세균이 소낭에 쌓인 채로 세포 내부로 들어온 상태니까 리소좀이 붙어가지고 내부를 가수분해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가공하는 게 리소좀이 가공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인성 같은 경우는 자, 세균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세포질에 직접 노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럴 경우에는 자, 유비키틴화 신호 붙여가지고 프로테아솜에서 가수분해합니다. 프로테아솜. 자, 그리고 이 리소좀에 의해서 가공된 짧은 펩티드가 MHC2에 결합을 해가지고 항원 제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경우에 프로테아솜에 의해서 가공된 것들은 조면소포체 내부로 들어가서 MHC1번에 자, 올라가게 되면 세포독성 티림프가 자살 신호를 주겠죠. 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 리소좀이라는 거는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살 폭탄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세포의 어떤 그 존재 자체에 자, 세포를 녹여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가수분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가소화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자, 이 리소좀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리소좀 저장병이라고 하는 거. 자, 리소좀 저장병은 지금 여기 한 50여 가지 정도 되는 가수분해 효소가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유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돌연변이가 발생을 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효소를 내가 만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효소를 만들지 못하면 그 물질 자체가 분해가 되지 않고 리소좀 내부에 쌓이기 시작을 하겠죠. 어느 순간에 터져버린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리소좀 저장병이라는 게 가수분해 요소 결핍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강글리오시드가 결핍됐을 때는 테이삭스병. 자, 병명 정도만 기억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글리코겐 가수분해 요소가 결핍됐을 때는 글리코겐이 내부에 쌓여서 동시다발적으로 리소좀이 터져나가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폼베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요게 리소좀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세 번째로 골지체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리 골지체에 대한 부분은 단백질 합성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 봅시다. 자, 세포 내에서 필요한 단백질이 있고, 아니면 외부로 분비하는 단백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외부로 분비하는 단백질은 반드시 조면소포체에서, 근데 이 조면소포체에서 만드는 단백질이, 자, 분비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리소좀에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리소좀에서 사용하는 단백질이나 아니면 세포막에 발현되는 자, 이런 단백질들이 여기서 합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조면소포체에서는 자, 이런 단백질들을 합성을 한 다음에 1차 가공을 합니다. 자, 이 1차 가공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접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일단 최초로 접힘 과정이라든지 당화가 일어날 때는 주로 N당화가 일어납니다. 아스파라긴에 있는 질소의 당사슬을 연결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1차 가공이고 1차 가공된 생성물들이 소낭에 쌓인 채로 골지체로 넘어가서
2차 가공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골지체에서는 받아서 가공하는 거라 2차 가공 또는 변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접힘이라는 표현을 다시 이제 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접히는 과정은 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항상 재접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당화도 그냥 당화라고 안 하고 추가적인 당화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근데 이때 당화는 5당화죠. 그죠? 세린이나 아니면 티로신 같은 히드록시기가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산소에다가 붙이는 거. 자, 그러면 이 골지체에서 자, 이제 출하를 할 건데, 자, 이제 출하하게 되면 분비가 되거나 리소조목으로 가거나 막으로 가야죠. 그죠? 그러면 자, 이 골지체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분류 신호를 부착하는 겁니다. 어디로 보낼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골지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조면소포체에서부터 오는 소낭을 받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골지체에서부터 출하를 시켜가지고 소낭을 내보내는 쪽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받을 때 시스면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면에서 내보내주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자,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골지체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한 가지가 식물의 경우에 세포 판성분, 헤미셀룰로스나 팩틴, 자, 요걸 또 합성하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글리옥시움이라고 하는 거. 문제 이렇게 풀어나가다 보면 100문제가 빠듯하겠죠. 6번 수업에. 안 되면 그냥 6번으로 그냥 끝내는 겁니다. 8회까지 정도만 하고도. 두 개 정도는 그냥 자습하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끄덕거렸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그렇게 진도 나갈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째 글리옥시좀. 자, 글리옥시움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바로 연결시킬 거. 자, 얘하고 유사 구조가 퍼옥시움입니다. 이렇게. 근데 글리옥시움을 가지는 생물하고 퍼옥시움을 가지는 생물하고 좀 차이가 나죠. 일단 퍼옥시움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자, 글리옥시움의 경우에는 종자나 유식물, 그럼 얘네들은 특성이 있죠. 아직 광합성을 못하거나 광합성을 하더라도 호흡량보다 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광합성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자, 그리고 호흡량은 굉장히 많은 이런 상태. 그래서 지금 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뭔가 유기물이 필요한데 그 유기물은 포도당으로 보통 공급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종자나 유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자, 포도당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자, 그런 식물의 형태란 말이야. 그죠? 이렇게. 그러면 자, 이런 종자나 유식물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종자 속에 지방을 굉장히 많이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은 포도당을 만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면, 글리옥시움이 필요한 게 그 종자나 유식물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분해해서 얻은 지방산을 가지고 글리옥시움에서 글리옥실산 회로라는 게 돌아가요. 자, 이걸 돌려서 포도당으로, 당으로 재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만들어진 포도당은, 자, 위에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호흡 기질로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뭘로? 자, 구조다당류를 형성을 하면서 세포벽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테니까, 분열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저 글리옥시움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에서만 발견된다? 그럼 맞는 표현이죠. 그죠? 종자나 유식물 자체가 식물이니까.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성체 식물이 됐을 때, 자,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 거의 같아지거나 광합성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경우를 성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 시기가 되면 더 이상 글리옥시움은 필요가 없죠.
그럼 얘를 없애버리고 얘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이걸 이렇게 변형을 시킵니다. 어떻게? 내부에 들어있는 효소를 몇 가지 바꾸면 되는 거예요. 효소 조성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활면소포체. 자, 활면소포체는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자, 여기다가 쓸게요. 자, 활면소포체의 기능 4가지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먼저 당대사, 글리코겐, 포도당 전환 과정을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혈당량 같은 거 조절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지질대사, 인지질 같은 거 합성하기도 하고 콜레스테롤 같은 거 여기서 만들어내거든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온을 저장하는데 칼슘을 저장을 합니다. 자, 일단 세포 내부에서 세포질에만 칼슘이 없으면 돼요. 세포질에만. 자, 왜 칼슘 이온을 그렇게 세포질의 농도를 낮게 만드느냐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효소들은 보통 그 효소 자체가 단백질로 구성된 효소 자체만 어떤 기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온이 결합을 하거나 어떤 유기물이 결합을 해가지고 효소의 활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자, 그럴 때 칼슘이 그런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칼슘 결합 여부에 따라서 효소의 활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효소가 마치 그 휴면기처럼 그냥 일을 하지 않고 존재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효소에다가 칼슘을 저장하고 있던 걸 조금 풀어줘가지고 활성화시켜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야. 자, 조절이죠, 조절. 그래서 자, 칼슘을 저장하는데 세포질에 비해서 그 활면소포체 내부에 한 10,000배 정도 칼슘이 높은 농도로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근육 운동할 때도 칼슘 또 필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활면소포체 막에 보게 되면 칼슘을 저장하기 위해서 칼슘 펌프가 존재를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해독작용이라고 하는 거. 독성 물질 중화하는 거. 자, 해독할 때는 물질, 보통 이제 소수성 물질들이 독성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은데 표면에 히드록시기를 붙여줍니다. 히드록시기를 붙여가지고 오줌을 통해서 배설될 수 있게 친수성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그 사이토크롬 P450이라고 하는 거. 자, 얘가 관여해서 히드록시기를 부과하는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우리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기관 중에서 어디에서 일어난다? 간에서. 그래서 간의 경우에는 자, 독성 물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간세포 내부에 활면소포체의 양이 굉장히 많아져 있습니다. 그럼 독성 물질을 뭘 먹기 때문에 그럴까요? 약이죠, 주로. 술이 아닙니다. 자, 술은 독성 물질이 아니죠. 술 다 끊어야 돼요? 안 되죠. 술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자, 우리 지금 그 매제 일주일 정도 후에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근데 술을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지금 제일 고민인 게 건강검진하기 전에 한 3, 4일 전부터는 술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고민입니다, 지금. 하늘이 꺼져요, 막. 한숨 푹푹 쉬어야 되고. 자, 이때 말하는 건 주로 간에서 해독할 대상이 뭐냐면 우리가 독성 물질을 먹는다 그러면 딴 거 아닙니다. 약이에요, 약. 그 약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우리 몸 상태를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보약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죠. 우리 몸 상태가 안 좋아진 이유가 있겠죠. 세균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 그러면 그런 대상을 죽일 목적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는 독성이 있는 거죠. 그런 독성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자, 요게 21번. 아, 그리고 지금 같은 회차 내에서는 한 번 설명했던 걸 2번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같은 회차에서는. 자, 근데 만약에 회차가 달라. 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다음번 그 시험에서 또 나왔다. 그럼 그때는 설명 안 한 듯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겁니다. 지루하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22번. 자, 세포호흡하고 광합성에 관련된 부분. 자,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것처럼 또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자, 세포호흡하고 광합성에 관련된 자, 2가지 비교하는 문제네요. 자, 그래서 옳은 거 고르는 거. 자, 광인산화하고 산화적 인산화는 화학삼투를 통해서 ATP를 생성한다. 자, 맞는 내용입니다. C3하고 C4 탄소 고정 경로. 자, 분명히 탄소 세 번째 탄소 3개짜리의 최초 고정, 4개짜리로 최초 고정,
고정 경로는 다르지만 켈빈에로는 공유하죠. 맞는 내용이고요. 자, C3 식물의 켈빈에로부터 직접 생성되는 당은 자, 직접이라는 표현이 지금 따로 들어갔죠. 자, 그럼 이거 포도당이라 보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봐야 돼?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 되죠? 이렇게 풀어나간 거예요. 자, 그럼 또 이제 우리 첫 번째 지문부터. 자, 인산화 과정인데, 자, 인산화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었죠. 기질 수준 인산화라는 게 있었고, 화학 삼수적 인산화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일단 먼저 기질 수준 인산화. 자, 얘는 어떤 물질에 붙어 있는 인산기를 띄어서 누구한테? ADP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13BPG가 있다.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거. 자, 13BPG가 있는데 여기에 ADP하고 얘를 반응을 시켜가지고,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인산기 하나를 옮겨줄 겁니다. 자, 그러면 3PG가 되면서 ATP가 만들어져요. 해당에서 나타나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 예를 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삼수적 인산화. 자, 이렇게 인산화 반응은 두 종류가 있는데 화학 삼수적 인산화는 어떤 식으로 ATP를 만드느냐면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있어야 돼요. 농도 기울기가, 농도 구배가. 자, 그럼 이런 농도 구배가 있는 상황에서 ATP 합성 요소가 작용을 하면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ATP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저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어떤 방법으로 생성할 거냐? 생성 원리에 따라서 두 가지. 산화적 인산화하고 광인산화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요 화학 삼수적 인산화 속에 보면 이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생성하는 원리에 따라서 산화적 인산화, 광인산화. 이렇게. 그래서 이 산화적 인산화 같은 경우는 주로 동물에서 호흡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 자, 그다음에 식물에서 광합성할 때 나타나는 거. 자, 이렇게 외우면 틀리죠. 그죠? 식물도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거다. 자, 광인산화는 엽록체에서 하는 거다. 클로로플라스트.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식물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도 하고 식물도 하고 산화적 인산화는. 근데 광인산화는 식물이 주로 수행을 하더라. 왜 내가 주로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러면 광인산화를 하는 게 식물만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세균도 광인산화 합니다. 그죠? 광합성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지금 여기서 이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얘가 작용을 한다 그랬는데 농도 기울기가 유지가 될 수 있어야죠. 그죠? 농도 차이가 있어야 뭔가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밀고 나가는 힘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자, 이 농도가 높은 쪽하고 낮은 쪽에 반드시 자, 투과성이 떨어지는 막으로 구획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투과성이 낮은 막. 자, 미토콘드리아에는 내막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엽록체에서는 틸라코이드 막이 되겠죠.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을 경계로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됐을 때 ATP 합성 요소가 작용을 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외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막이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전자전달계를 작동을 시키면서 양성자 펌핑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전자전달계가 작동을 하면서 양성자 펌핑이 일어나면 수소이온 농도가 높게 자, 존재하고 있을 때 막 사이 공간이라고도 하죠. 자, ATP 합성 요소가 여기에 이런 형태로 박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수소이온들이 여기를 촉진 확산할 건데 자, F0 도메인이라고 하는 곳은 수소이온을 이렇게 촉진 확산시킬 수 있는 통로를 제공을 하는 거고 수소이온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내부에 있는 중심축이 회전을 할 때 ATP가 만들어지죠. 어디에? 미토콘드리아 기질 쪽에. 되죠? 자, 그 다음에 엽록체에서는 자,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고요. 외막만 씁시다.
자, 이제 이 안에 틸라코이드막이 이렇게 존재를 할 텐데, 자, 틸라코이드막 자체가 이제 카르듐리펜 함량이 높으니까 투과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때 여기서는 관계를 통해서, 자, 관계가 작동을 하면 수소이온들이, 자, 들어가죠. 사이토크롬을 복합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틸라코이드 내강으로 들어가면 ATP 합성 요소가, 아이고, 파란색으로 그렸네. 자, 여기에 이렇게 발현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수소이온들이 ATP 합성 요소를 통과할 때 ATP가 이렇게. 자, 그러면 만들어지는 위치는 스트로마 쪽에 만들지만 그걸 작용하는 효소가 어디에? 틸라코이드 막에 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ATP는 틸라코이드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야죠. 그죠? 오카방에 계속 지난번에 최근에 한번 또 그거 이제 질문이 나왔었는데 뭐가 나왔냐면 NADPH가 스트로마에서 만드는 거냐 틸라코이드에서 만드는 거냐. 자, 그걸 가지고 최근에 또 한 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가 작동을 할 때 자, 페레독신 NADP 플러스 환원효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효소가 존재하는 위치가 틸라코이드 막에 발현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작용을 해가지고 페레독신에서 튀어나오는 전자를 잡고 수소를 붙여가지고 NADPH를 이 스트로마 공간 쪽에다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질 때 작용했던 효소 자체가 이 막에 발현되어 있으니까 이걸 만드는 곳은 어디라고 봐야 돼요? 틸라코이드에서 만든다라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여기서 이 ATP, 여기서 만들어진 ATP나 NADPH는 스트로마 쪽에서 안 반응의 재료 물질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죠? 자,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온 공간은 스트로마 공간이긴 하지만 얘네들을 만든 효소가 어디에 있으니까? 틸라코이드에 있으니까 틸라코이드에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광인산화, 산화적 인산화는 화학삼투적 인산화이면서 자,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의 농도기울기를 형성을 하느냐. 자, 연쇄적인 어떤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수소이온의 농도기울기를 형성하느냐. 그거 차이인 거죠. 자, C3 식물하고 C4 식물. 자, 이건 좀 지울게요. 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필기하느라고 시간 뺏기면 안 됩니다. 자, 필기를 할 때 이걸 적지 마시고, 자, 필기가 웬만큼 끝났다 싶으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요즘에 화소 다들 이 해상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냥 찍어버리세요. 그게 편합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시간 줄이는 겁니다. 자, 안 반응 과정. C3 식물의 안 반응을 먼저 보는데, 자, 이때 이 C3라고 하는 게 이산화탄소가 고정됐을 때 최초로 만들어지는 탄소화합물이 탄소 몇 개짜리냐? 3개짜리에 고정되기 때문에 C3 플랜트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자, C3 식물의 안 반응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제 켈빈 회로라고 하는 거, RUBP에서 시작을 하죠. 자, 리뷸로스 비스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인산기가 2개가 붙어 있는데, 자, 1번 위치하고 5번 위치에 이렇게 인산기가 붙어 있어요. 자, 요건 보통 생략을 하죠. 그죠? 그러면 탄소가 5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 1번 위치에 인산기 하나, 5번 위치에 인산기 하나.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가 들어갈 때, 자, 요 자리에 이산화탄소가 하나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CO2에 있는, 자, 탄소 성분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합하자마자 분해가 되기 때문에 탄소 3개짜리, 탄소 3개짜리 2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이렇게. 자,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해가지고, 최초 물질, 인산기 하나가 3번 탄소에 붙어 있다. 그래서 3포스포글리세릭 엑시드, 3PG라고 불러주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포스포글리세릭 엑시드라고 해서 PGA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2개가 같은 이름이야. 자, 그러면 지금 요게 6분자가 작용을 하고 6분자가 들어가서 얘를 12개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자, 그래서 탄소 3개짜리가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이때 자, 이건 C3 식물의 켈빈 회로라고 표현하는 게, 자, 이 이산화탄소의 기원이야. 자, 누가 잡아다가 준 게 아니라 기공을 통해서 확산돼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얘가 기공에서부터 출입해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최초 고정 과정이죠. 그죠? 최초로 고정해서 탄소 3개짜리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C3 식물.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명반응 산물 중에서 12개만큼의 ATP가 소모가 되면서 인산기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1번 위치에다가 그러면 13BPG라는 게 만들어져요. 13BPG. 자, 그리고 또 명반응 산물. 자, 12개만큼의 NADPH가 소모가 되는데, 자, 인산기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산화가 되면서 환원이 되거든요. 자,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 자, 요거 12개. 자, 얘도 12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인산기만 떼어내면 글리세르 알데히드 알도스 당이거든요. 최초로 만들어지는 탄소 3개짜리 당이 이겁니다. 직접 합성되는 당, 포도당이 아니라. 자, G3P 만들어지고요. 12분자가 만들어지면, 자, 그 중에서 10개는 RUMP를 만드는데 소모가 되고 2개가 포도당을 합성하는데 쓰여요. 이렇게. 자, 그리고 ATP 6개 쓰면서 켈빈으로가 완성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루비스코가 작용하는 첫 번째 단계가 고정 단계. 자, 그 다음에 NADPH가 관여하는 환원 단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재생 단계. 이렇게 사이클이 구성이 돼요. 되죠? 자, 이걸 켈빈으로라고 하는 거고.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때 이제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우리 식물에서 C3 식물, 자, 일단은 포도당을 처음에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스트로마에서 엽록체 내부에 들어있는 스트로마에서 만들기 때문에 녹말의 형태로 저장할 때도 1차 저장 장소는 스트로마입니다. 1차적으로. 자, 근데 만약에 주변에 어린 잎이 있거나 아니면 꽃이 피어 있거나 뿌리 쪽으로 양분을 보낼 거야. 그럼 설탕의 형태로 전환시켜가지고 보내야 되겠죠. 자, 그 과정만. 자, 스트로마에서 G3P가 이게 최초로 만들어진 당이라고 했죠. 그럼 얘를 가지고 자, 당 신생합성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합성을 해요. 자, 그리고 얘를 중합을 해가지고 녹말의 형태로 자, 스트로마 공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로마에 염색을 해보게 되면 스트로마 쪽에서 녹말 자체가 염색이 된 게 보라색으로 염색된 게 보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엽록체 막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갈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엽록체에 내막이 있고 외막이 있을 텐데 내막 자체가 좀 투과성이 떨어지는 막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통과해 나갈 때 이 막에 발현되어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자, 요게 빠져나갈 때 유리 인산기가 자, 교환 수송을 통해서 G3P가 밖으로 빠져나가요. 자, 빠져나가면 엽록체를 벗어났으니까 여기는 세포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세포질에서 얘가 또 당신생합성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이 합성이 되고 포도당의 일부가 과당으로 전환이 되면 자, 설탕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이동할 준비가 끝났죠. 이렇게. 그럼 이제 설탕은 세포막을 통해서 나가서 체관을 따라 이동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물체의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당을 전달할 때는 항상 어떤 형태로 전달한다? 비환원당의 형태인 설탕의 형태로 전달을 하더라. 이동형이죠, 이게. 저장되는 형태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되고요. 되죠? 자, 그 다음에 C4 식물. 자, 이산화탄소 고정 과정을 지금 한번 살펴보는 건데, 자, C4 식물 같은 경우는 C3 식물하고 다르게 내부 구조부터가 다르죠. 유관 속초 세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유관 속초 세포에서 켈빈 회로가 돌아가는데 엽육 세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관 속초 세포가 이산화탄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부 구조가. 그래서 주변을 엽육 세포가 빼곡하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C4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를 2개로 나눠 가지고 봅니다. 자, 공간적 격리를 통해서 엽육세포하고 유관속초세포. 자, 이산화탄소를 최초로 고정을 하는데 엽육세포에서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해당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물질, 얘가
옥살초산이 돼요. 이렇게. 자, 이 과정에 PP 카르복실화효소라고 하는 산화효소로서의 활성이 없는 그런 애죠. 얘는. 그래서 자, 광호흡을 하지 않는 그런 애인데 얘가 이산화탄소를 기공에서부터 들어온 이산화탄소를 최초로 고정을 합니다. 자, PEP가 탄소가 3개짜리 물질이고 옥살초산이 탄소가 4개짜리 물질이기 때문에 자, 최초로 생성된 고정산물이 탄소 4개짜리니까 C4 플랜트라고 불러주는 거고 자, 얘는 바로 자, 말산으로 자, 이 말산이 되는 과정에서 환원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환원이 되면서 말산으로 바뀌면 이 말산이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이동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이 말산이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유관속소세포로 이동을 하면 얘가 피루부산. 자, 피루부산이 될 때 이게 탄소 4개짜리고 얘는 탄소가 3개짜리니까 탈탄산효소가 작용해서 CO2를 방출을 시키면 자, 이걸 가지고 켈빈 회로를 돌려요. 바로. 그럼 켈빈 회로가 돌아갈 때 자, 최초 고정은 아니죠. 루비스코가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고정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피루부산은 다시 엽육세포로 돌아가서 PEP로 재생이 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해당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PEP에서 피루부산이 생성이 될 때 기질 수준의 인산화를 통해서 ATP가 하나 만들어지죠. 자, 근데 그러면 거꾸로 재생시킬 때는 ATP가 몇 개 쓰이면 돼? 하나만 쓰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2개의 ATP가 소모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이런 회로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고정해 가는 과정이야.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데만 지금 ATP를 소모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C3 식물은 이산화탄소 고정할 때 ATP를 쓰지 않거든요. 에너지적인 면에서는 얘가 훨씬 이익을 본단 말이야. 그렇지만 지금 이런 그 광호흡이 일어날 수 있는 강한 빛 환경 같은 경우에 오히려 얘가 적응도가 훨씬 더 높다는 얘기야. ATP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부족하지 않게. 자, 이건 설명했고 세 번째 것까지 설명이 끝났네요. 그죠? 최초로 만들어지는 당은 G3P가 만들어지는 거다. 되죠? 자, 신호전달에 대한 거. 자, 문제 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신호전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국소분비 신호전달. 자, 먼 거리까지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인접한 위치에. 자, 여기에 보니까 국소분비 신호전달이라고 했는데, 자, 분비된 분자가 국소적으로 확산돼서 세포 자신한테, 나 자신한테 된 거다 그러면 오토크린이다. 자, 자가분비라고 표현하는 거다. 파라크린은 측분비죠. 잘못된 내용이고. 두 번째, 신경전달물질은 신경세포의 말단에서 혈류로 확산된다. 자, 신경전달물질은 신경분비가 된 거기 때문에 자, 신경전달물질 같은 경우는 혈류로 확산되는 게 아니라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는 세포한테 직접 영향을 주죠. 그죠? 수용체가 있는. 수용성 호르몬은 막에 대한 투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세포 표면 수용체 결합해서 세포 반응이 유도된다. 맞는 내용이고. 에피네프린 자, 마찬가지 친수성이기 때문에 세포질 내가 아니라 막 수용체. 막에 발현된 수용체에 신호를 전달하는 거고. 자, 내분비 신호 전달은 짧은 거리의 표적세포에 신호를 전달한다? 자, 내분비 신호 전달은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혈액을 경유하기 때문에 자, 돌아서 들어갑니다. 돌아서. 그래서 자, 짧은 거리의 표적세포에 신호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 혈액을 경유하기 때문에 주로 먼 거리에 작용하는 게 더 많은 케이스가 되죠? 자, 그럼 내용 한번 보자고요, 또. 자, 지금 신호 전달 유형인데, 자, 지금 금방 나온 것처럼 저 국소분비라는 게 있는데, 자가분비가 있고요. 측분비가 있어. 자, 자가분비는 내가 분비한 어떤 신호 전달 물질에 대해서 내 자신이 영향을 받는 거.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영문으로 쓰면 오토크린이라고 합니다.
오토크린이라고 하고, 측분비는 인접한 자기하고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는 애들한테만 신호 전달하는 거. 멀리까지 못 갑니다. 왜? 신호 전달 물질 자체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분해가 돼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파라크린이라 그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신경 신호 전달이 있고요. 그리고 신경 분비 신호 전달, 내분비 신호 전달, 이렇게 구별 좀 해보자고요. 자, 이 신경분비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거는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는 바로 인접한 신경세포에다가 신호를 전달해가지고 자극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요 신호 전달에는 크게 두 가지, 화학적 시냅스가 있었고 전기적 시냅스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시냅스 틈에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짧게라도 확산시켜가지고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전기적 시냅스 전달은 우리 심장에서 많이 발달된 거, 간극 연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온이 그 두 개의 세포 사이를 그냥 바로 통과해 버리죠. 빠른 속도로 전기 자극을 전달할 때. 자,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구별하는데, 이때는 자, 요거 두 가지가 다 혈액을 경유합니다. 이렇게 신경세포의 말단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를 형성하지 않은 다른 세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신경분비 신호전달이라고 해서 얘랑 구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분비 신호전달은 호르몬에 의한 작용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나왔을 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요거예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요거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자, 그 물질이 친수성 물질이냐 소수성 물질이냐에 따라서 수용체 위치가 다르고, 자, 작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그죠? 자, 일단 우리 여기다가 호르몬 종류를 친수성, 소수성 정도만 구별을 해볼 겁니다. 신호전달 물질로서. 자, 먼저 펩티드 계열. 펩티드 계열의 호르몬에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모든 호르몬들, 뇌하수체 호르몬들, 전엽이나 후엽 다 포함해가지고, 자, 그리고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혈당량 조절할 때 기량적으로 작용하는 호르몬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량적으로 작용하는 것 중에서 칼슘 농도 조절하는 거.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칼시토닌하고, 자, 부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파라토르몬. 이렇게. 자, 얘네들이 전부 다 펩티드 계열의 호르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민 계열의 호르몬. 자, 카테콜 아민이라고 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교감신경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거라면 부교감신경에서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분비가 되죠. 자, 걔도 친수성으로 분류할 겁니다. 그래서 카테콜아민은 아니지만 아세틸콜린을 여기다 한번 써놓고요. 자, 그 다음에 아민 계열의 호르몬 중에서 요드가 포함된 거 티록신. 자, 그리고 스테로이드 계통. 자,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에는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거, 알도스테론, 머리 글자만 쓸게요. 코티솔,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신 피질의 가장 안쪽 층에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기도 했죠. 자, 남성 호르몬. 자, 남성 호르몬은 정소에서도 만들어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성 호르몬으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자, 얘네들이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들이란 말이야.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거를 친수성, 소수성 구별할 때, 자, 여기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나눠서 친수성. 자, 이렇게 내려가면 소수성. 자, 근데 친수성 물질인데 소수성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게 하나가 있죠? 자,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관여하는 거, 이산화질소. 산화질소, NO. 자, NO 같은 경우도 세포막에 대한 투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용체는 세포 내부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친수성 같은 경우에는, 친수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항상 막수용체가 작용을 하는 거야. 막수용체. 자, 그 다음에 소수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막에 대한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세포 내부에 수용체가 존재하더라. 이렇게 구별.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걸 조금만 더. 일단 우리 친수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막에 대한 투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포 내부에다가 미리 만들어서 저장해 줄 수 있죠. 그죠? 미리 만들어서. 그래서 자, 내분비 세포 내부에 내분비 세포가 있으면 자, 세포 내부에 호르몬이 자, 미리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저장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분비해라라고 하는 어떤 분비 신호가 도달하게 되면 자, 분비 신호가 오면 자, 이걸 외포작용을 통해서 융합을 시키죠. 이렇게. 자, 그러면 외포작용을 통해서 분비가 되는 거야. 분비가 되면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표적세포가 있는 근처에 와서 빠져나왔을 경우에 자, 이제 표적세포가 있어. 다른 표적세포가 있을 때 얘는 막에 이렇게 수용체를 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막 수용체에다가 신호를 전달을 하겠죠. 그러면 자, 이제 이 속에서 세포 내부에서는 신호 전달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효소의 활성을 조절을 한다. 자,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떤 반응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친수성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 과정이고, 소수성 같은 경우에 자, 이 소수성 호르몬들은 막투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장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 내분비 세포에서 미리 만들지 않고 신호가 오면 자, 분비 신호가 오면 그때 생성하고 즉시 분비합니다. 이렇게. 근데 분비가 될 때 자, 얘네들은 막에 대한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그냥 흘러나가 버려요. 이렇게 단순 확산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하다가 표적세포에 도달을 하면 자, 얘는 수용체 자체가 막에 발현할 이유가 없죠. 세포 내부에 수용체가 있는데 그래서 자, 세포 내 수용체가 있는데 이 세포 내 수용체가 대부분 다 전사인자로 활성을 가지는 애들이 많더라. 이렇게. 그래서 자, 호르몬이 와서 세포 내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주게 되면 자, 전사인자가 활성화되면서 유전자 발현이 촉진이 될 수 있어. 유전자 발현 조절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유도하더라. 그러면 유전자 발현을 한다는 얘기는 전사하고 번역해서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서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느린 반응이다. 자,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빠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 자, 그러면 설명이 얼추 다 됐죠?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쉽시다. 잠깐 쉬었다가 24번을 보자고요.